장성에서 듣고 계신 나종선님 감사해요. 이렇게 추운데 괜찮으세요? 하리는 다가가 커피와 핫팩 그리고 자신의 목도리까지 건네주면서 손을 녹여준다. 젊은 아가씨가 참 고맙소. 그리고 노인은 하린에게 특이한 물건을 내민다. 겨울밤 찬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던 그날, 27살 간호사 박하리는 한빛의료원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길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병원 복도를 종일 뛰어다니느라 발바닥이 욱신거렸고 찬 공기에 코끝이 시렸죠. 손등에 닿는 바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하리는 호주머니에 손을 깊이 찔러 넣으며 버스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정류장 유리 벽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니 눈밑이 거무스름했습니다. 이번 달만 버티면 정규직 전환 평가가 있어요. 그동안 밤낮 없이 일한 보람이 있기를 바라며 하리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죠. 그때 근처 편의점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득 따뜻한 게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편의점 문을 밀고 들어서니 훈훈한 남방 바람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리는 진열대 앞을 천천히 걸으며 따뜻한 캔커피 2개를 집어들었어요. 하나는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뭐랄까 그냥 혹시 모를 누군가를 위한 거였죠. 계산대 앞 바구니에서 핫팩 2개도 함께 집었습니다. 천천히 카드를 꺼내며 하리는 잔액을 확인했어요. 이번 달 월급은 이미 엄마한테 다 보냈고 남은 건 교통비와 식비뿐이었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다음 달이면 정규직이 될 테니까요. 편의점을 나와 다시 정류장으로 돌아오는데 하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정류장 구석 벤치에 얇디 점퍼 하나만 걸친 노인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낡은 회색 점퍼는 여기저기 실밥이 풀려 있었고 목도리는커녕 장갑조차 없었습니다. 노인은 두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었죠. 하얗게 센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고 구부정한 어깨는 더 작아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노인을 힐끗 보다가도 고개를 돌렸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을 보며 못 본 척했고 누군가는 일부러 거리를 두고 지나갔습니다. 하린도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정류장에 혼자 있는 노인은 드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손을 비비며 호호 불던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죠. 하리는 손 안에 따뜻한 캔커피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걸 그냥 마셔버리면 내일이면 잊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돌아서면 오늘 밤 내내 후회할 것 같았죠. 하리는 짧게 숨을 고르고 노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기 어르신. 노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주름진 얼굴, 탁한 눈빛, 그리고 뭔가 오랫동안 힘들었던 사람의 표정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리는 가방에서 캔커피 하나와 핫팩을 꺼내 노인 앞에 내밀었어요. 날씨가 추운데 이거라도 드세요. 핫팩은 손 녹이시고요. 노인은 잠시 멍하니 하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캔을 받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추위 때문인지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노인은 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네 참 고마워.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하리는 노인의 목이 훤히 드러나 있는 걸 보고 자신이 두르고 있던 목도리를 풀었습니다.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었어요. 작년 겨울에 할인 코너에서 산 거였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목도리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이 노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것도 두르세요. 목이 시리시면 감기 걸려요. 노인은 눈을 크게 떴어요. 할인이 노인의 목에 목도리를 둘러주려 하자 노인은 손을 내저었죠. 아니야 아가씨. 이건 안 돼. 내가 어떻게 해. 괜찮아요.
전 집에 또 있어요. 사실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거짓말을 했어요. 노인이 미안해할까 봐요. 노인은 결국 목도리를 받았고 할인이 직접 노인의 목에 감아주었습니다. 노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할인은 노인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 조금이라도 녹여주려 했습니다. 손이 너무 차가우세요. 핫팩 꼭 쓰시고 따뜻한 데 들어가 계세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할인은 더 이상 노인을 보고 있으면 자신도 울 것 같아서 작게 인사하고 돌아섰죠. 그런데 뒤에서 노인이 불렀습니다. 아가씨 잠깐만. 할인이 돌아보니 노인이 주머니를 뒤지고 있었어요. 구겨진 지갑에서 낡은 1,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오래된 영수증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영수증은 누렇게 바랜 종이였는데 귀퉁이에 작고 선명한 파란색 십자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이거 받아줘.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서. 할인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러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노인은 고집스럽게 할인의 손을 잡았어요. 이 도장 말이야, 나한테 참 소중한 표식이네. 그냥 들고 있어줘. 언젠가 이게 꼭 표지가 될 거야. 표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노인의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할인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1,000원짜리와 영수증을 받아 지갑에 넣으며 할인은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잘 간직할게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버스가 왔고 할인은 창밖으로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는 노인을 바라봤어요. 노인은 목도리를 만지작거리며 캔커피를 한 모금 마셨죠. 그 모습이 가슴 한구석을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한빛의료원 앞 도로에 검은색 벤츠 S클래스 여러 대가 줄지어 섰어요. 병원 전체가 술렁였죠. 간호사들은 복도에서 수군거렸습니다. 태성의료재단 사람들 온다더라. 투자 규모가 어마어마하대. 우리 병원이랑 장기 계약 체결한다는 소문도 있어. 할인은 멀찍이 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병원 로비로 들어갔고 병원장과 행정국장이 직접 마중을 나갔습니다. 벤츠 뒷좌석 창문이 잠깐 열렸는데 그 안에서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어요. 할인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저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지만 차는 이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고 할인은 고개를 저으며 병동으로 향했죠. 착각이겠거니 싶었습니다. 그날 밤 할인은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지갑을 열었어요. 영수증과 1,000원짜리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파란 십자 도장을 보며 할인은 생각했죠. 그 노인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계실까? 따뜻한 곳에서 잘 쉬고 계실까? 할인은 영수증을 조심스럽게 만지다가 다시 지갑 깊숙이 넣었습니다. 한빛의료원 내과 병동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 환자들의 호출벨, 차트를 들여다보는 의사들의 낮은 목소리가 뒤섞였죠. 할인은 새벽 6시부터 출근해 환자들의 활력 징후를 체크하고 투약 준비를 했습니다. 정규직 전환평가를 앞둔 요즘 할인의 하루는 더욱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박할인 씨, 300일 호실 차트 다시 확인했어요? 수간호사 서미라의 목소리가 간호사 스테이션에 울려 퍼졌습니다. 42살의 서미라는 병동에서 1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죠. 단정하게 올린 머리, 빈틈없는 유니폼,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 서미라는 특히 계약직 간호사들에게 유독 까다로웠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혈압약 투여 시간 맞춰서 기록했고요. 할인이 공손하게 대답했지만 서미라는 차트를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기록이 너무 간단해요.
환자 반응은? 부작용 체크는 했고요. 정규직 되려면 이것보다 꼼꼼해야 한다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하리는 차트를 받아들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옆자리에 선배 간호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요즘 수간호사님 왜 저래? 너한테만 유난히 심한 것 같아. 괜찮아요. 저 배울 게 많으니까요. 하리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은 무겁였습니다. 정규직 전환 평가까지 앞으로 2달. 이 시간을 견뎌내야만 안정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죠. 엄마한테 더 이상 걱정 끼치지 않으려면 여기서 버텨야 했어요. 병원 전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태성의료재단과의 대규모 협력 계약 건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거든요.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이 소곤소곤 얘기를 나눴죠. 이번 계약 성사되면 우리 병원 완전 달라진대. 신관 증축하고 최신 장비도 들어온다던데? 근데 그만큼 평가도 빡세진대. 실수 하나도 용납 안 된다고. 하리는 그 말들을 들으며 더욱 긴장했습니다. 지금은 실수할 여유가 전혀 없는 시기였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일해야만 했죠. 그날 밤 하리는 야간 근무를 맡았습니다. 병동은 고요했고 복도의 비상등만 은은하게 빛났어요. 새벽 2시쯤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투약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서미라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박하린 씨, 603호실 VIP 환자 신약 투여 준비했지요? 네, 준비했습니다. 약품 라벨 확인했어요? 용량도? 네, 확인했습니다. 서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투약 카트를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뭔가 메모를 하더니 차트에 서명란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사인하고 투여하세요. 아, 그리고 이 환자 혈당 체크도 같이 하고요. 하리는 차트를 받아들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603호실은 특실 중에서도 가장 좋은 VIP 병실이었죠. 재벌 집안의 환자가 입원해 있었어요. 하리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투약을 진행했습니다. 약품 라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환자에게 투여했죠. 모든 절차는 매뉴얼대로 진행됐어요. 새벽 4시 603호실에서 호출벨이 급하게 울렸습니다. 하린이 뛰어가 보니 환자가 식은땀을 흘리며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보호자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님, 환자가 갑자기 이상해요. 하리는 즉시 활력 징후를 체크했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당직 의사를 호출하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죠. 새벽 병동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결국 환자는 응급실을 거쳐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어요. 아침이 밝자마자 병원장실에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장실 앞에 섰죠. 안에서는 병원장, 행정국장, 서미라, 그리고 약제과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박하린 간호사, 병원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어젯밤 603호실 환자에게 무슨 약을 투여했습니까? 신약으로 처방된 약을 투여했습니다. 차트에 기록된 대로요. 그 약이 잘못됐습니다. 약제과장이 끼어들었어요. 환자에게 투여된 약은 처방된 신약이 아니라 비슷한 이름의 다른 약이었습니다. 두 약의 성분은 완전히 다르고 환자의 기저질환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이었어요. 하리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럴 리가요. 제가 분명 라벨을 확인했는데. 확인했다고요? 서미라가 냉정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왜 투약 기록과 서명이 모두 당신 이름으로 돼 있습니까? 차트에도 당신이 투약한 것으로 명확하게 남아 있어요. 하리는 차트를 받아들고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서명이 있었어요. 투약 시간, 약품명, 모든 게 기록돼 있었죠.
하지만 할인이 기억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분명 지시대로 했고 약품 라벨도 확인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 그럼 누가 잘못했다는 겁니까? 서미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이 정도 실수면 간호사 면허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수준입니다. VIP 환자한테 그것도 신약 투여건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차트에는 자신의 서명이 있었고 기록도 명확했죠. CCTV는요? 약국 앞이나 복도에. 행정국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인해 봤습니다. 약국 앞 카메라는 각도상 투약 카트 내부가 안 보이고 복도 CCTV도 일부 구간만 나와 있어요. 결정적인 장면은 없습니다. 병원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우리 병원이 태성의료재단과 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거 알지요? 이 시점에 VIP 환자 투약 사고라니. 환자 보호자는 이미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우리 병원을 의료과실로 고소하겠다고 법률팀 대동하고 있습니다. 할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병원장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이 사건이 언론에 나가면 재단과의 계약은 물론이고 병원 평판에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조용히 정리하는 게 모두를 위해 최선입니다. 정리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병원장은 서류 한 장을 할인 앞으로 밀었어요. 자진 사직서입니다. 이걸 쓰면 병원 측에서는 환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고 당신의 면허에는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할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라벨을 확인했고 지시대로 했어요. 제가 왜 사직서를 써야 합니까? 서미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할인 씨, 현실을 보세요. 계약직이 여기까지 온 것만도 감사해야죠. 정규직도 아닌데 이렇게 큰 사고를 내고도 면허를 지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아세요? 계약직? 그 단어가 할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결국 자신은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존재였던 거죠. 정규직 간호사였다면 병원이 이렇게 쉽게 희생양으로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했어요. 사흘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결정하세요. 병원장이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할인은 비틀거리며 병원장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보니 창백한 얼굴에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사흘 동안 할인은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병동에서는 다들 할인을 피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눈을 피했고 간호사 스테이션에서도 대화가 뚝 끊겼죠. 투약 사고를 낸 간호사. 그 낙인이 찍힌 순간 할인은 이미 병동에서 투명 인간이 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셋째 날 저녁 할인은 결국 사직서를 썼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어요. 이름을 쓰고 날짜를 적고 서명을 하는 동안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죠. 3년 동안 견뎌온 시간, 정규직을 꿈꾸며 버텨온 밤근무들,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게 한 장의 종이 위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할인은 사물함을 정리했어요. 여분의 유니폼, 청진기, 환자들에게 받은 손편지 몇 장. 작은 박스에 담기에도 모자란 짐이었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서미라가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처리 다 됐습니다. 계약직이라 조용히 정리됐고요. 재단 쪽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보고하면 됩니다. 그 목소리가 할인의 귀에 꽂혔습니다. 조용히 정리됐다. 계약직이라. 할인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병원을 나섰어요.
병원 정문을 나서는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3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리는 박스를 꼭 안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죠. 하늘은 잔뜩 흐렸고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켰더니 엄마한테 온 문자가 있었어요. 하리나, 오늘 저녁은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놨어. 힘내고. 하리는 화면을 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병원에서 잘렸다고, 투약사고로 쫓겨났다고 어떻게 말하죠? 하리는 핸드폰을 꺼고 박스를 무릎 위에 올려놨어요. 버스가 와도 타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죠. 버스는 결국 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하리는 퇴사 박스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버스 안은 따뜻했지만 하린의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엄마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딸이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다고,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도 숨통이 트인다고 믿고 있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반지하에 가까운 낡은 다세대 주택이 눈에 들어왔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삐걱거리는 철문, 좁은 계단. 이 집에서 엄마와 단둘이 산 지도 벌써 5년째였습니다. 하리는 철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엄마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고 작은 식탁 위에는 빨간 봉투들이 가득 펼쳐져 있었어요. 엄마 최윤정이 그 앞에 앉아 있었죠. 56살의 윤정은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부쩍 늘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하린을 보자 황급히 봉투들을 치우려 했어요. 아, 하린아. 벌써 왔어? 엄마가 저녁 준비하려고 했는데. 하린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봉투들이 바닥으로 흩어졌어요. 빨간 글씨로 최종 독촉, 납부기한 경과, 연체라는 단어들이 선명하게 보였죠. 하린은 천천히 봉투들을 주워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밀린 월세 석 달치, 전기요금 독촉장, 가스요금 연체 통지, 카드사에서 온 최종 경고문.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윤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어요. 미안해, 하린아. 엄마가 또 잘못했어. 하린은 엄마의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어요. 2,400원. 딱 그것뿐이었죠. 하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지난달에 제가 드린 돈은요? 200만 원 드렸잖아요. 윤정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게 교회 권사님이 소개해준 분이 있었어. 건강식품 투자라고 했어. 수익률이 좋아서 석 달만 투자하면 2배로 돌려준다고 했거든. 엄마 생각엔 그 돈으로 밀린 거 다 갚고 할인이 정규직 되면 우리도 좀 숨통 트일 것 같았어. 할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또 사기였던 거예요. 엄마는 지난 3년 동안 비슷한 사기를 벌써 4번이나 당했습니다. 보증을 잘못 썼다가 2천만 원을 날렸고 다단계 건강식품에 속아서 500만 원을 잃었죠. 작년에는 지인 사업 투자에 1,000만 원을 넣었다가 연락이 끊겼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200만 원. 교회 권사님은 뭐래요? 연락이 안 돼. 전화도 안 받고 교회도 안 나온대.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권사님도 피해자라고 같이 당한 사람이 10명도 넘는다고 하더라. 윤정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어요. 엄마가 바보지, 정말 바보야. 맨날 이렇게 당하고도 또 당하고. 할인이 힘들게 번 돈을 엄마가 또 날려버렸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인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의 등이 예전보다 더 작아진 것 같았어요. 가느다란 어깨가 흔들렸죠. 하리는 눈물을 참으며 엄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다시 벌면 돼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하리는 오늘 병원에서 잘렸습니다. 다시 벌 직장도 없었죠. 그 말을 어떻게 엄마한테 하나요? 엄마가 더 자책하고 더 무너질 게 뻔했어요. 하리는 입을 다물고 엄마를 계속 안아줬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엄마는 김치찌개를 끓여놨다고 했지만 둘 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하리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에는 집주인한테 온 문자가 떠 있었죠. 최윤정 씨, 월세석 달째 밀렸습니다. 다음 주까지 못 갚으시면 짐 싸셔야 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하리는 계산기를 꺼내 숫자를 눌렀습니다. 밀린 월세 450만 원, 공과금 70만 원, 카드 연체금 120만 원, 합계 640만 원. 여기에 엄마가 사채업자한테 빌린 돈까지 합치면 1,000만 원이 훌쩍 넘었어요. 할인의 통장 잔액은 83만 원. 이번 달 병원 급여는 해고되면서 받지 못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할인이 받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윤정 씨 따님 맞으시죠? 어머님 채무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사채업자였습니다. 할인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지금 몇인데요? 죄송합니다만 원금과 이자 합쳐서 1,200만 원 남았습니다. 이번 달까지 안 갚으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할인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1,200만 원. 어디서 그 돈을 구하죠? 할인은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어요. 엄마가 깰까봐 조심스럽게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어요. 새벽 1시가 넘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으로 취업 사이트를 열었어요. 간호사 채용 공고를 하나씩 확인했죠. 그런데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경력 5년 이상, 정규직 경력 필수, 추천서 필요. 할인은 계약직 3년밖에 안 됐고 게다가 투약사고로 해고당한 경력이 있었어요. 누가 뽑아주겠어요. 요양병원 공고도 찾아봤습니다. 급여는 병원보다 적었지만 일단 일자리를 구해야 했죠. 이력서를 작성하려는데 손이 떨렸어요. 경력 사항에 뭐라고 써야 할까요? 한빛의료원 퇴사 사유는요. 투약 사고라고 정직하게 쓰면 어느 병원도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대출 상담 전화였어요. 고객님, 지금 바로 1,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서류 간단하고 당일 입금 가능합니다. 할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1,000만 원이면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었어요. 집주인한테 월세를 갚고 공과금을 내고 사채 일부라도 갚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자는요. 상담원이 말하는 이자율을 계산해 보니 연 20%가 넘었습니다. 갚을 수 있을까요? 일자리도 없는데 어떻게 갚죠? 고객님? 계십니까? 죄송한데요.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할인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당장은 편하겠지만 결국 더 큰 빚의 늪에 빠질 게 뻔했어요. 엄마처럼 빚이 빚을 낳는 악순환. 할인은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불빛이 눈부셨어요. 할인은 지갑을 꺼내 열어봤습니다. 카드 몇 장, 신분증,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받았던 낡은 1,000원짜리 지폐와 파란 십자 도장이 찍힌 영수증. 할인은 영수증을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선명한 파란 십자 도장. 노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죠. 이 도장은 나한테 참 소중한 표식이야. 언젠가 이게 꼭 표지가 될 거야. 표지라니.
무슨 표지요? 하리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1,000원짜리 한 장과 낡은 영수증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하리는 영수증을 다시 지갑에 넣고 1,000원짜리를 손에 쥐었어요. 이걸로 뭘 살 수 있을까요? 컵라면 하나도 못 사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찬바람이 뺨을 스쳤고 하리는 몸을 움츠렸어요. 목도리가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노인한테 줬던 목도리.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하린 자신도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으니까요. 하리는 벤치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죠. 병원에서 쫓겨나고 집에는 빚더미가 쌓여 있고 엄마는 자책하며 울고 사채업자는 독촉하고 이 모든 게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하리는 정규직을 꿈꾸며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죠. 하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찬바람만 불어올 뿐이었어요. 하리는 핸드폰을 다시 켰습니다. 취업 사이트를 다시 열고 간호사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여러 공고를 찾아봤어요. 식당 서빙, 편의점 알바, 주유소 야간 근무. 뭐든 해야 했습니다. 당장 돈을 벌어야 했죠. 그때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간호대 동기 단톡방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이소은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너희들 혹시 공공의료 캠페인 쪽에 관심 있는 사람 있어? 우리 센터에서 사람 구하는데 간호사 출신 필요하대. 하리는 메시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공공의료 캠페인, 간호사 출신. 하리는 떨리는 손으로 소은한테 개인 메시지를 보냈어요. 소은아, 나 지금 통화 가능해?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하리나,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웬일이야? 급한 일이 좀 있어서. 아까 단톡에 올린 공고 말인데 나도 지원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근데 너 한빛의료원 다니잖아. 거기 그만둘 거야? 하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그만뒀어. 자세한 얘기는 내일 만나서 할게. 그 공고 자세히 좀 알려줄래? 편의점 불빛 아래에서 하리는 소은이 보내준 채용 공고를 읽었습니다. 서울시 공공의료 캠페인 센터 기획팀 계약직 채용. 업무 내용은 노인 대상 의료사기 예방 교육 및 캠페인 진행. 급여는 한빛의료원보다 적었지만 일단 일자리였어요. 그리고 노인 대상 의료사기 예방. 엄마가 당한 건강식품 투자 사기와 정확히 겹치는 주제였죠. 하리는 지갑 속 영수증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파란 십자 도장. 노인한테 커피와 목도리를 건넸던 그날 밤. 그때 느꼈던 마음이 다시 떠올랐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작은 선이라도 전할 수 있다는 것. 지금 하린한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그 마음만큼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못 지켰지만 다른 누군가는 지켜줄 수 있을지도 몰라. 하리는 작게 중얼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지만 마음속에 작은 불빛 하나가 켜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리는 영수증을 꼭 쥐고 걸었습니다. 언젠가 이게 표지가 될 거라던 노인의 말. 그 의미를 아직은 몰랐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말이 작은 위로가 됐습니다. 새벽에 결심한 것과 달리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일주일 동안 이력서를 23곳에 넣었어요. 종합병원, 요양병원, 개인의원,
심지어 작은 동네 클리닉까지. 간호사 자격증이 있으니 어딘가는 받아주겠거니 했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냉정한 거절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요양병원 면접에서는 이력서를 보던 면접관이 물었어요. 한빛의료원에서 3년 근무하셨네요. 그런데 왜 그만두셨죠? 하리는 준비한 대답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요?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계셨다고 들었는데 그걸 포기하실 만큼 급한 사정이었나요? 면접관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하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투약사고 얘기를 할 수도 없었죠. 가족 문제가 있어서요. 그렇군요. 참고로 저희가 한빛의료원 수간호사님과 알고 지내는 사이거든요. 나중에 경력 확인 들어갈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할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미라한테 경력 확인이 들어간다면 투약사고 건이 그대로 드러날 거예요. 면접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결과는 사흘 뒤에 문자로 왔죠. 불합격. 두 번째 병원 면접에서는 아예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박하린 씨, 한빛의료원에서 투약사고로 퇴사하셨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소문이 벌써 퍼진 거였어요. 간호사 커뮤니티는 좁았습니다. 한빛의료원에서 일하던 간호사들이 다른 병원으로 이직하면서 할인의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던 거죠. 할인은 해명하려 했지만 면접관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어요. 저희 병원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투약사고 경력이 있는 분은 채용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건데요. 그렇다고 하시지만 결국 사직서에 서명하셨잖아요. 정말 억울했다면 끝까지 싸우셨어야죠. 할인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끝까지 싸우지 못하고 사직서를 썼던 건 할인 자신이었죠.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엄마한테 더 이상 걱정 끼치기 싫다는 이유로 조용히 물러났던 겁니다. 그 선택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면접을 5번 봤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어떤 곳은 아예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어요. 할인의 이력서에는 보이지 않는 낙인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투약사고로 해고당한 간호사. 그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한 어느 병원도 할인을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죠. 집에서는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찾아와 월세를 독촉했어요. 엄마는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사정했지만 집주인은 냉정했죠. 다음 주까지 월세 안 내시면 짐 싸셔야 합니다. 더 이상 못 기다려요. 사채업자한테서는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하루에 서너 통씩. 할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문자는 계속 쌓여갔어요. 협박조의 문자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들. 할인은 핸드폰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는 반찬 가게 일을 더 늘렸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죠. 허리가 아프다고 했지만 병원에 갈 돈도 없었습니다. 할인은 엄마가 진통제를 몰래 먹는 걸 알았지만 모른 척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비를 낼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인은 지쳐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면접을 또 하나 봤는데 역시나 떨어졌죠.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숨이 찼어요. 할인아? 뒤에서 누가 불렀습니다. 할인이 돌아보니 익숙한 얼굴이 있었어요. 간호대 동기 이소은이었죠. 소은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소은아. 할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소은은 할인의 얼굴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너 왜 이렇게 됐어? 얼굴이 완전 헬쑥해졌잖아. 하리는 거울을 본 지 며칠이 됐는지 몰랐습니다. 집에서 나갈 때 대충 머리만 묶고 나왔죠. 소은은 하린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카페 가자. 나 지금 시간 있어.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소은이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어요. 따뜻한 카페 안, 부드러운 조명, 조용한 음악. 일주일 만에 제대로 된 공간에 앉은 것 같았습니다. 하리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하리나, 무슨 일 있어? 새벽에 갑자기 연락하더니 얼굴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하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간의 일을 털어놨습니다. 투약사고, 누명 해고, 엄마의 빚 면접 탈락. 말하는 동안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 말하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소은은 하린의 손을 꽉 잡았죠. 하린아, 너 그런 애 아니잖아. 나도 알고 같이 실습했던 교수님들도 다 알아. 내가 얼마나 꼼꼼하고 성실한지. 그래도 결과적으로 제가 사직서를 썼잖아. 그게 제 잘못을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고. 아니야. 그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병원이 너무 비겁했던 거야. 계약직이라고 그렇게 쉽게 자르다니. 말이 안 되잖아. 소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하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은이 계속 말을 이었죠. 있잖아, 하리나. 내가 지금 일하는 곳 있는데 거기서 사람 구하고 있어. 마침 단톡에도 올렸던 건데 너한테 딱 맞을 것 같아. 하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은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서울시 공공의료 캠페인 센터. 내가 여기서 기획팀 대리로 일하고 있거든. 지금 노인 대상 의료사기 예방 캠페인을 준비 중인데 간호사 출신이 꼭 필요하대. 하리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채용 공고에는 업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노인 대상 가짜 건강식품 피해 예방, 의료사기 교육, 캠페인 자료 제작. 하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건강식품 투자 사기? 응. 요즘 노인분들 대상으로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투자 명목으로 사기치는 일이 엄청 많거든. 우리가 그걸 예방하려고 교육 프로그램 만들고 캠페인 진행하는 거야. 하리는 엄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교회 권사님한테 속아서 200만 원을 날렸던 엄마. 건강식품 투자라는 말에 속아 넘어갔던 엄마. 만약 그때 누군가 엄마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해줬더라면 엄마는 속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나 경력이 한빛의료원에서 그런 일로 나왔는데 괜찮을까? 소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팀장님은 그런 거 별로 안 따져. 오히려 현장 경험 있는 사람, 환자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을 원해. 하리나, 너 그런 사람이잖아. 내가 이 일 해야 돼. 한 달짜리 계약직이라고 했지? 응. 일단 한 달 계약이고 잘하면 연장될 수도 있어. 급여는 솔직히 병원보다 적어.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한빛의료원에서 받던 급여의 3분의 2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할인한테는 그것도 감사했어요. 일자리가 있다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였죠. 지원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소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내가 팀장님한테 미리 얘기해 놓을게. 이력서 다시 정리해서 내일까지 보내줘. 면접은 빨리 잡을 수 있을 거야. 이틀 뒤 하리는 서울시 공공의료 캠페인 센터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시청 근처에 있는 작은 건물 3층이었어요. 사무실은 크지 않았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죠. 벽에는 여러 캠페인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고 직원들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팀장은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인상에 온화한 목소리를 가진 분이었죠.
박하린 씨, 이력서 잘 봤습니다. 한빛의료원에서 3년 근무하셨네요. 네. 내과 병동에서 일했습니다. 소은 씨한테 들었어요. 투약 사고 건으로 힘드셨다고. 억울한 일 당하셨네요. 하리는 놀랐습니다. 팀장이 이미 알고 있다니. 팀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는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장에서 부당한 일을 겪어본 분이 노인분들의 억울함을 더 잘 이해하실 거예요. 저희가 돕는 분들도 비슷한 처지거든요. 사기당하고 억울해하고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는 분들. 팀장의 말에 할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박하린 씨 같은 분이 이 일을 하셔야 해요. 면접은 짧게 끝났습니다. 팀장은 할인의 경력과 상황이 딱 맞는다며 다음 주부터 출근해 달라고 했어요. 한 달 계약이지만 성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도 했죠. 할인은 사무실을 나오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뚫리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인은 소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마워, 소은아. 정말 고마워. 소은의 답장이 바로 왔어요. 당연한 거 가지고 왜 그래? 넌 원래 그릇이 여기 안에만 있을 애가 아니었어. 이제 시작이야.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철문을 열고 들어가니 엄마가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할인을 보자 엄마가 물었습니다. 할인아, 오늘 면접 어땠어? 붙었어요, 엄마. 다음 주부터 출근해요. 엄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빨래를 내려놓고 할인을 안았어요. 정말? 정말 붙었어? 어디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의료 캠페인 센터예요. 노인분들 대상으로 의료사기 예방 교육하는 일이에요. 엄마는 할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딸. 정말 고생 많았어. 어디든 괜찮아. 다시 일 시작하는 게 제일 고마운 거야. 할인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그날 밤 할인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빚은 남아 있었고 집주인의 독촉도 계속될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서울시 공공의료 캠페인 센터에서의 첫 출근은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할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 깔끔하게 옷을 입고 사무실로 향했어요. 가방 안에는 새로 산 노트와 펜이 들어 있었죠. 적은 돈이지만 다시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할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소은이 사무실을 안내해 줬어요. 책상을 배정받고 컴퓨터 계정을 만들고 동료들에게 인사를 했죠. 모두들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병원에서 느꼈던 차가운 시선이나 경계하는 분위기는 없었어요. 여기서는 할인이 어디서 왔고 무슨 일을 겪었는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일을 얼마나 진심으로 하느냐였죠. 팀장이 할인을 불러 프로젝트 자료를 건넸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 중인 노인 의료사기 예방 캠페인 자료예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할인은 자리에 앉아 자료를 펼쳤어요. 파일은 두툼했습니다. 최근 3년간 노인 대상 의료사기 피해 사례, 건강식품 투자 사기 유형, 가짜 의료기기 판매 수법.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죠. 지난해에만 피해액이 300억 원이 넘었고 피해자 평균 연령은 72세였습니다. 대부분 혼자 사는 노인이거나 자녀와 연락이 뜸한 경우였어요. 할인은 자료를 읽으며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도 똑같이 당했죠. 건강식품 투자라는 말에 속아서 200만 원을 날렸어요. 교회 권사님이 소개했다는 이유로 믿었고
석 달만 투자하면 2배로 돌려준다는 말에 넘어갔죠. 만약 그때 엄마가 이런 교육을 받았다면 속지 않았을까요? 하리는 자료를 덮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린 씨, 괜찮아요? 소은이 다가와 물었어요. 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우리 엄마 생각이 나서. 알아. 내 엄마도 비슷한 일 겪으셨잖아. 그래서 더 이 일이 의미 있을 거야. 하리는 다시 자료를 펼쳤어요. 이번에는 캠페인 자료였습니다. 큰 글씨로 쓰인 리플릿, 그림이 많이 들어간 교육 자료, 간단한 체크리스트, 모두 노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였죠. 하리는 자료를 꼼꼼히 읽으며 메모했어요. 어떤 부분이 더 보완되면 좋을지, 어떤 표현이 더 명확할지 생각하며 적어 나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하리는 노인복지관을 돌며 설명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어요. 노인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서는 게 익숙하지 않았죠. 하지만 하리는 병원에서 환자들과 이야기하던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눈을 맞추며 이야기했어요. 어르신들, 요즘 건강식품 투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석 달만 투자하면 2배, 3배로 돌려준다는 말.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복지관에 모인 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어요. 근데 권사님이 소개해 주신 건데 그것도 사기일까요? 하리는 그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가 했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하리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네, 사기꾼들은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 접근합니다. 교회분들, 동네 지인, 친한 친구. 그 사람들도 속은 피해자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소개해도 투자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노인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하리는 계속 말을 이었죠. 의심스러우면 가족한테 물어보세요. 자녀분들한테 상담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요. 설명회가 끝나고 노인 한 분이 하린한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고마워요. 사실 나도 얼마 전에 비슷한 얘기 들었거든. 근데 오늘 듣고 나니까 이상한 것 같아. 안 하기로 했어. 하리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하리는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어르신. 의심스러우면 언제든 저희한테 연락하세요. 2주째 팀장이 하린을 불렀습니다. 하린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태성의료재단 산하 태성중앙병원이랑 협약이 됐어요. 다음 주부터 병원 로비에서 의료사기 예방 부스를 운영하기로 했어요. 태성의료재단. 하리는 그 이름을 들으며 멈칫했습니다. 며칠 전 한빛의료원 앞에 줄지어 섰던 검은 벤츠들, 그리고 차 안에서 잠깐 마주쳤던 노인의 얼굴. 하리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태성의료재단은 큰 재단이니까 여러 병원과 협력하는 게 당연하겠죠. 태성중앙병원이요? 거기 엄청 큰 병원 아닌가요? 맞아요. 그만큼 오가는 환자와 보호자가 많으니까 캠페인 효과도 클 거예요. 하린 씨가 메인으로 부스 운영 맡아줄 수 있어요? 하린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하린은 태성중앙병원 로비에 섰습니다. 병원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천장은 높았고 대리석 바닥은 반짝였죠.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로비 한쪽에 캠페인 부스가 설치됐어요. 큰 현수막에는 노인 의료사기 예방 캠페인이라고 쓰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리플릿과 자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리는 부스 앞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리플릿을 나눠줬어요.
대부분 바쁘게 지나갔지만 몇몇은 멈춰서서 자료를 받아갔죠. 노인들 중에는 부스 앞에 앉아 자세히 설명을 듣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리는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어떤 말에 속으면 안 되는지, 의심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캠페인 2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로비는 평소보다 더 붐볐어요. 하리는 부스에서 노인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때 로비 한쪽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하린이 고개를 돌리니 보안요원 2명과 정장을 입은 남자가 로비 의자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의자에는 노인 한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오래된 모자를 눌러 쓴 노인이었죠. 손에는 구겨진 봉투를 들고 있었고 신발은 먼지투성이었어요. 노인은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보안 요원들은 노인을 둘러쌌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가 노인한테 말했어요.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죠. 어르신, 여기는 VIP 라운지 근처입니다. 이런 복장으로 여기 앉아 계시면 다른 환자분들이 불편해하세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탁한 눈빛. 노인은 천천히 말했어요. 나는 손자 진료비 입금하러 왔습니다. 잠깐만 앉아 있을게요. 그러시면 1층 대합실로 가세요. 여긴 VIP 환자 가족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에요. 정장 남자는 행정팀장이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깔끔하게 머리를 넘긴 남자였죠. 그는 노인의 복장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냄새가 좀 나세요. 다른 분들 생각해서라도 밖으로 나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어요.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려 했지만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손자가 입원해 있어요. 시골에서 올라왔고 이 돈 입금하려고 여기 온 겁니다. 통장을 펼쳐 보였지만 행정팀장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어르신, 입금은 1층 창구에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실 필요 없어요. 자, 보안요원들, 어르신 모시고 밖으로. 하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 노인의 모습이 버스 정류장에서 봤던 노인과 겹쳐 보였어요. 추위에 떨며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 밤. 하린이 다가가지 않았다면 노인은 그대로 얼어붙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노인이 복장 때문에 쫓겨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린의 다리가 움직였어요. 부스를 나와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노인 앞으로 갔죠. 행정팀장이 하린을 보며 눈썹을 치켜 세웠어요. 누구세요? 저는 공공의료 캠페인 센터에서 나온 박하린입니다. 지금 이분한테 무슨 일이신가요? 행정팀장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캠페인 직원이 왜 나서요? 이건 병원 내부 일입니다. 이 어르신이 VIP 라운지 근처에 부적절한 복장으로 앉아 계셔서 다른 곳으로 모시려는 거예요. 하린은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은 통장을 꼭 쥐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하린은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손잡은 진료비 입금하러 오셨다고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시골에서 새벽부터 버스 타고 왔어요. 손자가 입원해서. 하린은 행정팀장을 돌아봤습니다. 목소리를 또박또박 냈어요. 여기는 병원입니다. 누구든 아픈 사람이나 그 가족이면 환자입니다. 복장 때문에 내보내는 건 안 됩니다. 행정팀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병원 방침에 간섭하는 거죠? 방침이요? 환자와 보호자를 복장으로 차별하는 게 방침인가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멈춰서서 이쪽을 쳐다봤어요. 행정팀장은 당황한 듯 목소리를 낮췄죠. 아니, 그게 아니라 VIP 환자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병원 이미지도 있고 VIP 환자만 환자인가요? 이 어르신은 환자 보호자입니다. 손잡은 진료비 입금하러 오신 거고요. 그런데 복장이 낡았다고, 냄새가 난다고 쫓아내시는 건가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행정팀장이 할인을 노려봤죠. 당신 여기 정규직도 아니라면서요? 캠페인 계약직 맞죠? 이렇게 나서면 캠페인 끝나고 다시는 우리 병원이랑 계약 못할 줄 아세요. 계약직? 그 단어가 또 날아왔습니다. 한빛재료원에서도 똑같이 들었던 말이에요. 계약직이라서 쉽게 잘렸고 계약직이라서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 또 그 말로 할인을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행정팀장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예전에 할인이었다면 물러섰을지도 모릅니다. 계약직이니까 잘릴까봐, 엄마한테 걱정 끼칠까봐.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할인은 이미 한 번 부당하게 잘린 사람이었고 그 과정에서 침묵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환자 편을 들고 싶습니다. 할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행정팀장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인은 노인한테 돌아서서 말했죠. 어르신, 제가 입금 창구까지 모시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인은 노인의 통장을 받아들고 노인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1층 입금 창구로 향했죠. 뒤에서 행정팀장이 뭐라 소리쳤지만 할인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창구에서 입금을 마치고 할인은 노인한테 물었습니다. 손잡은 병실이 어디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아가씨. 이것만으로도 고마워. 참 고마워. 노인은 할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어요. 노인은 천천히 병동 쪽으로 걸어갔고 할인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어요. 부스로 돌아오는데 소은이 달려왔습니다. 할인아, 괜찮아? 방금 무슨 일이야? 응, 괜찮아.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어. 하지만 할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의 대가가 있을 거라는 걸. 행정팀장은 분명 팀장한테 항의할 거고 캠페인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었죠. 한 달짜리 일자리를 이렇게 날려버린 건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번에는 할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으니까요. 할인이 부스로 돌아온 지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병원 로비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보안 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안내 데스크 직원들이 허겁지겁 자리를 정돈했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로비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소은이 작게 속삭였어요. 뭐야, 오늘 무슨 큰 행사 있나? 글쎄, 아까부터 분위기가 이상해. 그때 병원 정문 밖으로 검은색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벤츠 S클래스가 4대 천천히 병원 앞 로터리에 멈춰 섰어요. 빛나는 차체, 선명한 엠블럼. 누가 봐도 평범한 차량이 아니었죠.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병원장이 나타났어요. 50대 후반의 깔끔한 정장 차림에 긴장한 표정을 한 병원장은 행정국장과 행정팀장을 데리고 정문 쪽으로 향했죠. 직원들이 일렬로 서서 누군가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할인은 부스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죠. 첫 번째 벤치에서 운전기사가 내렸습니다. 뒷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차례로 내렸어요. 모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표정은 단단했죠. 재단 이사들인 것 같았습니다. 병원장이 깍듯하게 인사했고 악수를 나눴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마지막 벤치에 쏠려 있었습니다. 세 번째 차량이었어요.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내리지 않았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병원 측면 출입구 쪽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어요. 처음에는 직원인 줄 알았습니다. 깔끔한 차콜 코트를 입고 모자를 벗은 남자였거든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오자 할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얼굴,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조금 구부정한 자세. 방금 전 로비에서 봤던 그 노인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작업복 대신 코트를 입은 그 사람. 노인은 천천히 벤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어요. 병원장이 급히 달려가 정중하게 인사했죠.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병원장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할인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행정팀장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냄새가 난다며 내쫓으려 했던 그 노인이 지금 병원장이 극진히 모시는 사람이었던 거죠. 행정팀장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혔어요. 병원장이 로비 중앙으로 사람들을 안내했습니다. 재단 이사들과 노인이 함께 걸어 들어왔어요.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 직원들 모두 그 행렬을 지켜봤죠. 병원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태성중앙병원에 귀한 분들이 방문하셨습니다. 태성의료재단 이사회 분들과 재단 설립자이자 이사장이신 윤태경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윤태경? 그 이름이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태성의료재단은 국내 상위 의료재단이었죠. 병원 여러 곳, 요양시설, 장학재단까지 운영하는 거대한 조직.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설립자가 바로 저 노인이었던 겁니다. 하리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커피와 목도리를 건넸던 그 노인. 추위에 떨며 벤치에 앉아있던 그 사람. 그리고 지금 로비에서 작업복을 입고 쫓겨날 뻔했던 그 어르신. 모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재단 회장이었던 거예요. 윤태경이 천천히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시선이 할인이 있는 부스 쪽으로 향했어요. 할인과 눈이 마주쳤죠. 윤태경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인은 숨이 막혔어요. 저 미소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윤태경이 병원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로비 전체에 또렷하게 들렸어요. 병원장님,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병원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죠.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저는 최근 몇 년간 우리 재단이 협력하는 병원들을 돌아다녔습니다. 다만 제 정체를 숨기고요. 가난한 노인으로 위장해서 말이죠. 병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행정국장과 행정팀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윤태경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저는 병원이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돈 없고 힘없고 볼품없어 보이는 노인을 어떻게 대하는지요. 제 생각엔 그게 병원의 진짜 얼굴을 보는 방법이라고 믿었거든요. 로비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윤태경이 행정팀장을 바라봤죠. 방금 전 저는 이 로비에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제가 입은 옷이 낡았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요. VIP 라운지 근처라서 다른 환자들이 불편해한다고 하더군요.
행정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윤태경은 차가운 눈빛으로 행정팀장을 응시했죠. 그런데 한 분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캠페인 부스에서 일하시는 젊은 간호사분이요. 그분은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여기는 병원이고 누구든 아픈 사람이나 그 가족이면 환자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복장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요. 사람들의 시선이 할인에게 쏠렸습니다. 할인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윤태경이 할인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그분 여기 계십니다. 박할인 씨. 할인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소은이 할인의 등을 살짝 밀었죠. 할인아, 가봐. 할인은 천천히 부스를 나와 로비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할인을 따라왔어요. 윤태경 앞에 섰을 때 할인은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윤태경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박할인 씨, 지갑 가지고 계십니까? 네. 지갑에 제가 드린 영수증, 아직 가지고 계신가요? 할인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을 열자 낡은 1,000원짜리 지폐와 누런 영수증이 보였어요. 파란 십자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영수증. 할인이 그걸 꺼내자 윤태경도 자신의 지갑을 열었습니다. 윤태경의 지갑에서 똑같은 영수증이 나왔어요. 같은 누런색, 같은 파란 십자 도장. 윤태경이 두 영수증을 나란히 들어 보였습니다. 이 도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할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윤태경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50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굶주려서 길에 쓰러진 청년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돈도 집도 가족도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습니다. 윤태경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50년 전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했죠. 그때 한 분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작은 동네 의원을 운영하시던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저한테 밥을 사주시고 1,000원을 쥐어주셨어요. 그리고 창고를 빌려주셔서 제가 처음으로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죠. 사람들이 숨죽여 듣고 있었습니다. 윤태경이 영수증을 들어 올렸어요. 그때 받은 1,000원짜리에 이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작은 파란 십자 도장.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의사 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거더군요. 저는 그 도장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뒤에 똑같은 도장을 만들었어요. 윤태경이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 도장을 제 표식으로 삼았습니다. 저처럼 어려운 사람을 돕고 진짜 선의를 가진 사람을 찾는 표식으로요. 최근 몇 년간 저는 여러 병원, 거리, 기관을 돌아다녔습니다. 가난한 노인으로 위장해서요. 그리고 누가 저를 도와주는지 지켜봤죠. 할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윤태경의 말이 계속됐어요. 10번, 20번, 99번이 모두 실패였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저를 외면했어요. 냄새 난다고 피했고 귀찮다고 지나쳤죠. 어떤 곳에서는 쫓겨났습니다. 오늘 여기처럼요. 윤태경이 로비를 둘러봤어요. 병원장과 행정팀장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죠. 그런데 박할인 씨는 달랐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추위에 떨고 있던 저한테 커피와 핫팩을 주셨어요. 자신이 두르던 목도리까지 벗어주셨죠. 그리고 오늘 로비에서 복장 때문에 쫓겨나려던 저를 또 도와주셨습니다. 자신의 일자리가 위험할 수도 있는데도요. 할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윤태경이 할인의 손을 잡았어요. 100번째였습니다. 박할인 씨가 제가 찾던 100번째 사람이었어요. 그때 3번째 벤치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검은 정장에 은색 넥타이를 맨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로비로 들어왔죠. 병원장이 급히 그를 맞이했습니다. 지후 실장님 오셨습니까? 윤지후. 하리는 그 이름을 들으며 남자를 바라봤어요. 윤태경의 손자이자 태성중앙병원 흉부외과 전문의, 그리고 재단 전략기획실장을 겸직하는 인물이라고 소개받았죠. 윤지우는 할아버지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섰습니다. 윤태경이 윤지우를 소개했어요. 제 손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병원의 진짜 모습을 보러 왔죠. 윤지우가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깊었어요. 할인은 그 시선을 받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죠. 윤지우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할인 씨, 처음 뵙겠습니다. 사실 저는 며칠 전 버스 정류장에서 처음 당신을 봤습니다. 차 안에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할인의 눈이 커졌어요. 버스 정류장에서요. 그때 주차돼 있던 차량이 윤지후의 차였던 걸까요? 할아버지께서 당신한테 커피와 목도리를 받으시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비에서 다시 할아버지를 도와주시는 것도 봤고요. 윤지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제 생각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윤태경이 병원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병원장님, 이 병원은 외모와 복장으로 사람을 가릅니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만 환자로 대우하고 가난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사람은 쫓아냅니다. 방금 제가 직접 경험했어요. 병원장이 땀을 닦으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회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저희가 오해가 아닙니다. 윤태경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저는 방금 이 병원의 진짜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어요. 예정되어 있던 태성의료재단과 태성중앙병원의 장기 협력 계약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병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계약은 수백억 원 규모였어요. 병원 증축, 최신 장비 도입, 인력 확충, 모든 것이 그 계약에 달려 있었죠. 병원장이 무릎 꿇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제발 다시 한번 기회를. 기회는 이미 드렸습니다. 오늘 이 로비에서요. 그런데 당신네 병원은 노인을 복장으로 차별했습니다. 이런 병원에 우리 재단의 이름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윤태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윤지우가 병원장한테 명함을 건넸죠. 자세한 사항은 재단 법무팀을 통해 통보하겠습니다. 윤태경이 할인한테 돌아섰습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박할인 씨, 재단 사무실로 같이 가시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할인은 어리둥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은이 뒤에서 할인의 가방을 챙겨 건네줬습니다. 할인은 윤태경과 윤지우를 따라 로비를 나섰죠. 뒤에서 병원장과 행정팀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할인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벤츠 뒷좌석에 앉았을 때 할인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커피 한 잔을 건넸던 일이, 로비에서 노인을 도왔던 일이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죠. 차가 출발하자 윤태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할인 씨, 당신은 선택의 순간마다 옳은 길을 택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가 압니다. 이제 그 선택의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할인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죠. 파란 십자 도장이 지갑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는 강남의 고층 빌딩 앞에 멈춰 섰습니다. 태성의료재단 본사였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입구에는 재단 로고가 크게 새겨져 있었죠.
하리는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너무 높아서 꼭대기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곳에 자신이 들어와도 되는 걸까요? 윤태경과 윤지우를 따라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0층 버튼이 눌렸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하린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죠. 옆에 선 윤지우가 작게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편하게 계세요. 하지만 편할 수가 없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린은 병원에서 쫓겨나 일자리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내 최대 의료재단 본사 엘리베이터 안에 서 있었죠. 이 모든 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20층에 도착하자 넓은 회의실이 나타났습니다.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커다란 타원형 테이블과 고급스러운 의자들, 벽에는 재단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윤태경이 하린을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앉으세요, 박하린 씨. 편하게 앉으세요. 하린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윤태경과 윤지우도 마주보고 앉았죠. 비서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녹차였어요. 하린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천천히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윤태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하린 씨,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그 파란 십자 도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태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50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28살 때였어요. 저는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이었죠. 집안이 가난해서 중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일거리를 찾아 떠돌아다녔어요. 윤태경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50년 전 기억이 생생한 듯 했죠. 그해 겨울이 유난히 추웠습니다. 저는 며칠을 굶었어요. 일거리가 없었거든요. 어느 날 밤 길을 걷다가 그만 쓰러졌습니다. 너무 춥고 배고프고 힘들어서요. 그냥 그대로 죽는 줄 알았어요. 하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윤태경이 계속 말했어요. 그때 한 분이 저를 발견하셨어요. 작은 동네 의원을 운영하시던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진료를 마치고 귀가하시던 길이었는데 길에 쓰러진 저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셨죠. 윤태경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를 의원으로 데려가셨어요. 따뜻한 물로 몸을 녹여주시고 죽을 끓여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데려가셔서 하룻밤 재워주셨어요. 다음 날 아침 선생님은 제 손에 1,000원짜리 한 장을 쥐어주셨습니다. 윤태경이 지갑에서 오래된 지폐를 꺼냈어요. 누렇게 바랜 1,000원짜리. 거기에는 작은 파란 십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1,000원으로 밥을 사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의원 창고를 빌려주셨죠.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작은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고물을 모아서 파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하린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윤태경이 1,000원짜리를 조심스럽게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 도장은 그 의사 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겁니다. 환자 영수증에 찍으시던 도장이었어요. 저는 이 도장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선해, 그분의 따뜻함. 그게 없었다면 저는 그날 밤 죽었을 겁니다. 윤태경이 하린을 바라봤어요. 저는 그 뒤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고물 장사에서 시작해서 작은 공장을 차렸고 사업을 키웠죠.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병원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그분처럼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윤지우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태성의료재단을 세우셨습니다.
첫 번째 병원을 지으시고 요양시설을 만드시고 장학재단까지 운영하셨죠. 모든 것의 시작이 그 1,000원이었던 겁니다. 윤태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저는 성공한 뒤에 그 의사 선생님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은혜를 갚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알고 보니 선생님은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셨더군요. 저는 뒤늦게 찾아가서 묘소에 절만 올렸습니다. 하리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윤태경이 파란 십자 도장이 찍힌 새 영수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 뒤로 저는 똑같은 도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제 표식으로 삼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 때 이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그 의사 선생님을 기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윤태경이 할인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저는 실망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 자식들은 돈과 권력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재단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죠. 병원에서는 돈 있는 환자만 대우하고 가난한 환자는 외면했습니다. 저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어요. 윤태경의 목소리가 슬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가난한 노인으로 위장하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시험해 본 거죠. 누가 진짜 선의를 가지고 있는지, 누가 약한 사람 편에 서는지요. 윤지우가 덧붙였어요. 저도 처음엔 할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위험하고 효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집을 꺾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며 할아버지를 보호하는 역할로요. 윤태경이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100번을 시도했습니다. 여러 병원, 거리, 복지관, 공공기관. 하지만 99번이 실패였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저를 외면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쫓겨났고 어떤 곳에서는 무시당했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정말로 선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하리는 윤태경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윤태경이 미소 지었어요. 그런데 박하린 씨를 만났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추위에 떨고 있던 저한테 당신은 커피와 핫팩을 주셨어요. 자신이 두르고 있던 목도리까지 벗어주셨죠. 그리고 오늘 병원 로비에서 또 한 번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자신의 일자리가 위험할 수도 있는데도요. 윤태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100번째였습니다. 제가 찾던 사람이었어요. 진짜 선의를 가진 약한 사람 편에 서는 정말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할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윤지우가 서류 한 장을 할인 앞으로 밀었습니다. 박할인 씨, 저희 재단에서 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정확히는 재단 산하에 새로 만들 고령자 의료권익센터의 이사 대리직입니다. 할인은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채용 제안서였습니다. 직급, 연봉, 업무 내용이 적혀 있었죠. 연봉은 한빛 유료원에서 받던 것의 2배가 넘었어요. 고령자 의료권익센터요? 윤지우가 설명했습니다. 네. 노인 대상 의료 사기를 예방하고 부당한 의료 처우를 받는 노인들을 돕는 센터입니다. 박하린 씨의 간호사 경력과 이번 캠페인 경험이 딱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의 신뢰를 받은 분이시니까요. 할인은 서류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정규직이었어요. 계약직이 아니라 진짜 정규직. 복지도 완벽했고 업무 내용도 할인이 하고 싶던 일이었죠.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자리를. 윤태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일은 단순히 능력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심이 있어야 하고 약한 사람을 이해해야 하고 옳은 선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그 모든 걸 증명했어요. 할인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태경이 조용히 덧붙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머님 일 말이에요. 할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엄마 일을 아는 걸까요? 윤태경이 설명했어요. 저희가 박할인 씨에 대해 조사를 좀 했습니다. 어머님이 건강식품 투자 사기를 당하셨고 밀린 월세와 빚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사채까지 손을 대셨더군요. 할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윤태경이 부드럽게 말했죠.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도우려 했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어머님 빚과 밀린 월세, 재단에서 정리하겠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아니에요. 그건 안 됩니다. 너무 큰 도움이에요. 제가 일하면서 천천히 갚을게요. 빚이 아닙니다. 윤태경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50년 전 그 1,000원의 연장선입니다. 제가 받은 선의를 이제 당신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더 이상 빚에 시달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당신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으니까요. 할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몇 주 동안 쌓인 스트레스, 좌절, 절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윤태경은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할인이 진정될 때까지요. 한참 뒤 할인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갚을 필요 없습니다. 윤태경이 미소 지었어요. 대신 이 일을 잘해주세요. 어머님처럼 사기당한 노인들을, 병원에서 부당한 대우받는 노인들을 도와주세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보답입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지후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센터 설립을 총괄하고 있으니 업무 인수인계도 도와드리겠습니다. 할인은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윤지후의 이름과 직함이 적혀 있었죠. 명함을 보며 할인은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절망 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회의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길, 윤지우가 할인과 함께 걸었습니다. 박할인 씨 할아버지께서는 평생 진짜 사람을 찾으셨어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진심과 선의를 가진 사람을요. 그리고 당신을 찾으셨습니다. 할인은 윤지우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도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병원 로비에서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봤죠.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라고요. 할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윤지우가 작게 웃었습니다.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로비에서 할인은 다시 차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집으로 가는 차였어요. 차 안에서 할인은 지갑을 꺼내 파란 십자 도장이 찍힌 영수증을 받습니다. 이 작은 영수증이, 이 작은 도장이 할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할인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엄마한테 모든 걸 말할 수 있었어요. 새 일자리를 찾았다는 것, 빚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할인은 철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윤정이 돌아봤습니다. 할인의 얼굴을 보더니 놀랐어요. 할인아, 왜 울었어? 무슨 일 있어? 할인은 엄마를 안았습니다. 꼭 안았어요. 엄마, 우리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질 거야. 윤정은 할인의 등을 토닥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얘기해봐. 할인은 천천히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버스 정류장의 노인이 재단 회장이었다는 것,
새 일자리를 얻었다는 것, 빚을 정리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윤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인을 바라봤죠. 정말이야? 그게 다 정말이야? 네, 엄마. 정말이에요.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윤정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할인도 엄마 옆에 앉아 함께 울었죠. 그날 밤 모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내일이 두렵지 않았어요.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했으니까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할인은 태성의료재단 산하 고령자 의료권익센터에서 이사 대리로 일하고 있었어요. 처음 몇 주는 정신없이 바빴죠. 센터를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사무실을 꾸미고 직원을 채용하고 업무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행복했어요. 이 일이 정말로 의미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센터는 강남에 있는 재단 건물 5층에 자리 잡았습니다. 크지 않지만 따뜻한 느낌의 공간이었어요. 벽에는 노인들을 위한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상담실은 편안한 소파와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죠. 할인의 책상 위에는 파란 십자 도장이 찍힌 영수증이 작은 액자에 담겨 놓여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할인은 센터에 출근해서 노인들의 상담 전화를 받았어요. 건강식품 투자 사기를 당한 분, 병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분, 의료비 때문에 고민하는 분. 할인은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었고 해결 방법을 찾아줬습니다. 법률 자문을 연결해 주거나 병원과 직접 협의하거나 때로는 재단의 지원금을 연결해 주기도 했죠.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할인은 상담을 마치고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윤지우가 들어왔습니다. 요즘 윤지우는 자주 센터를 방문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센터 운영을 점검하기 위해서였지만 할인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박 대리님 바쁘십니까? 윤지우는 여전히 존댓말을 썼어요. 할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실장님. 막 끝났어요. 할아버지께서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시래요. 박 대리님도 함께 오시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할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윤태경과는 가끔 재단 회의에서 만났지만 개인적으로 집에 초대받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가도 될까요? 할아버지께서 꼭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도 함께 모시고 오세요. 할아버지께서 어머님을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지우가 명함 뒷면에 주소를 적어 건네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할인은 엄마와 함께 윤태경의 집으로 향했어요. 집이라기보다는 저택에 가까웠죠. 한남동 언덕 위에 자리 잡은 2층 한옥이었습니다. 전통적인 기와 지붕과 현대적인 설계가 조화를 이룬 고즈넉하면서도 웅장한 집이었어요. 대문을 들어서자 윤태경이 직접 나와 맞이했습니다. 편안한 한복을 입은 윤태경은 윤정을 보자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서 오십시오. 최윤정 여사님,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윤정은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죠. 거실로 안내받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한쪽 벽면에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흑백 사진부터 컬러 사진까지 윤태경의 인생이 담긴 사진들이었죠.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인이 센터에서 하는 일, 윤정의 반찬 가게 이야기. 윤태경은 따뜻하게 들어주셨어요. 그러다 윤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오늘 가져온 게 있어요. 윤정이 가방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가죽 표지가 낡아 있었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어요. 윤정이 앨범을 펼쳐 보였죠. 이게 제 아버지,
할인이 외할아버지 사진이에요. 젊었을 때 찍은 거예요. 앨범 속에는 흑백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작은 동네 의원 앞에서 찍은 사진, 청진기를 목에 걸고 웃고 있는 젊은 의사의 모습. 윤태경이 앨범을 받아들고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윤태경의 손이 멈췄어요. 의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의사 옆에 젊은 청년이 서 있었죠. 깡마른 청년, 낡은 옷을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사람. 윤태경이 사진을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입니다. 할인과 윤정의 눈이 커졌어요. 윤태경이 사진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50년 전 겨울, 이 사진을 찍던 날이 기억납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살려주시고 며칠 뒤에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셨어요. 저는 처음으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윤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럼 회장님을 살려주신 그 의사 선생님이, 네, 바로 윤정 여사님의 아버지셨습니다. 윤태경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할인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외할아버지가 윤태경을 살렸고 그 인연이 50년을 지나 손녀한테까지 이어진 거였죠. 윤태경이 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평생 은인을 찾았습니다. 감사 인사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한 채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생님의 딸과 손녀를 만나게 되다니. 윤태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8세의 노인이 50년 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우는 모습에 모두가 같이 울었어요. 제가 평생 갚지 못한 빚을 이제야 조금 돌려주는 것 같습니다. 윤정 여사님, 할인 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요. 윤정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저희야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하셨던 일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날 오후는 눈물과 웃음이 교차했습니다. 50년 전 이야기를 나누고 그동안의 삶을 공유했어요. 윤태경은 외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었는지 계속 이야기했고, 윤정은 아버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할인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벅찼어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윤태경이 준비한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윤지우도 합류했어요.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고 모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식사가 끝나고 윤지우가 할인에게 정원을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할인은 윤지우를 따라 뒷마당으로 나갔어요. 정원에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고 작은 연못에는 잉어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박 대리님, 윤지우가 멈춰서며 할인을 불렀어요. 할인도 멈춰섰죠. 윤지우는 석 달 동안 할인과 함께 일하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실장과 대리의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됐죠. 제가 처음 당신을 본 건 버스 정류장에서였습니다. 윤지우가 천천히 말했어요. 차 안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추위에 떨고 계셨고 사람들은 모두 외면했죠. 그런데 당신은 달랐습니다. 멈춰섰고 돌아왔고 커피와 목도리를 건네주셨어요. 할인은 가만히 들었습니다. 윤지우가 계속 말했죠.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세상에 정말 있구나. 할아버지께서 평생 찾으시던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구나. 그리고 병원 로비에서 다시 봤을 때 확신했습니다. 윤지우가 할인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깊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찾으시던 건 좋은 직원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찾은 건 그게 아니었어요. 윤지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벨벳 상자였어요. 할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윤지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할인 씨, 저는 평생의 짝을 찾았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옳은 선택을 할 줄 아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요. 상자를 열자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났어요. 할인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죠. 저와 함께 평생을 걸어주시겠습니까? 제 아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할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윤지우가 일어나서 할인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완벽하게 맞았어요. 두 사람은 포옹했고 정원의 달빛 아래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윤태경과 윤정이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윤태경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인연입니다. 정말 좋은 인연이에요. 윤정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 할인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다니. 아버지께서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날 밤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50년을 거슬러 올라간 인연이 새로운 사랑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어요. 6개월 뒤 할인과 윤지우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작은 식이었죠. 윤태경은 할인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함께 걸었어요. 친정아버지가 없는 할인을 위해 윤태경이 그 역할을 자처한 거였습니다. 식이 끝나고 할인과 윤지우는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크지 않지만 따뜻한 느낌의 집이었죠. 거실 벽에는 특별한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파란 십자 도장이 찍힌 영수증과 낡은 1,000원짜리 지폐. 윤태경이 50년 전에 받았던 것과 할인이 버스 정류장에서 받았던 것. 두 개가 나란히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그 옆에는 작은 글귀가 새겨진 액자도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따뜻함은 돌고 돈다. 50년 전의 선의가 오늘의 행복이 되고 오늘의 선택이 미래의 희망이 된다. 할인은 액자 앞에 서서 엄마와 나란히 섰습니다. 윤정이 할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할인아, 우리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그리고 너처럼 우리도 평생 누군가에게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되자.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를 안았습니다. 옆에서 윤지우도 함께 안아줬죠. 세 사람은 액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고 누군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중에는 힘든 사람도 있을 거고 외로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할인처럼 작은 선의 하나로 인생이 바뀌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할인은 생각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노인한테 커피를 건넸던 그 순간. 그때 만약 그냥 지나쳤다면 어땠을까요? 병원 로비에서 노인을 도왔던 그 순간. 만약 눈치 보며 물러섰다면 어땠을까요? 모든 게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할인은 그 순간마다 옳은 선택을 했어요. 자신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양심이 가리키는 대로 움직였죠. 그리고 그 선택들이 오늘의 할인을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고, 엄마와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모든 게 1,000원짜리 한 장과 파란 십자 도장 하나에서 시작된 기적이었습니다. 윤태경은 자신의 집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78년의 인생, 50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은인의 가족을 만났고 그들에게 보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자는 평생의 반려자를 만났죠. 윤태경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지갑에서 파란 십자 도장을 꺼냈어요. 선생님, 제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선생님의 은혜를 갚았어요.
그리고 선생님처럼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손 내밀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고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주면서요. 윤태경은 도장을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50년 전 그 겨울밤이 떠올랐어요. 굶주려 쓰러졌던 청년, 그를 일으켜 세워준 의사, 그리고 1,000원짜리 한 장. 그 작은 선의가 오늘날의 태성의료재단을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돕는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의는 다음 세대로 이어졌어요. 할인과 윤지후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겁니다. 선의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마음에서 마음으로. 서울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작은 빛들이 켜지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누군가는 외로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누군가는 힘든 사람을 위로하고 있었죠. 그 모든 선의가 모여서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액자 속 파란 십자 도장을 보며 다짐했어요. 평생 이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누군가 추위에 떨고 있으면 멈춰 서겠다고. 누군가 부당한 일을 겪으면 편들어 주겠다고. 그게 할인이 받은 은혜를 갚는 방법이니까요. 윤지우가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좋은 일을 하며 살아가리라는 것을. 그렇게 50년 전 시작된 선의의 순환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별이 하나 반짝였습니다. 하리는 그 별을 보며 외할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지금쯤 하늘에서 손녀를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계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린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외할아버지처럼, 윤태경 회장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파란 십자 도장은 액자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50년의 시간을 견뎌낸 작은 표식. 그것은 단순한 도장이 아니었어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마음의 징표였고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선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장이 있는 한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테니까요.